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피와 살의 동맹국. 2.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3. 중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물자원을 통한 지역 지배 능력은 현재 정치적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측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은 해안을 가지지 않는 국가들에게 특히 귀중한 전략적 자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위치하여 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은 모든 국가의 산업과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원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은 인구와 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물 자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동시에 대규모 도시화 및 산업 개발 프로젝트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최근 티베트의 독립 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게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될 문제는 바로 수자원 문제라고 하는데요. 통일신라의 최대 동맹국 중 하나였던 토범국을 아시나요? 바로 오늘날의 티벳입니다. 티벳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한국의 맹방처럼 여겨져 왔으나 한국전쟁과 동시에 중공군이 급습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삼아버리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티벳은 중국의 영토가 돼 있습니다. 과거 토범국으로 불렸던 티벳은 삼국시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일신라와의 동맹을 택해 양협해서 당나라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티벳은 당시 티벳 고원지대, 즉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때문에 티베트는 당나라와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러나 당나라는 당시 로마와 교역을 하던 실크로드 루트를 잃지 않기 위해서 토범과 조약을 맺고 휴전을 맺기로 합니다. 당시 당나라와 토범 사이의 조약을 후대에까지 남기기 위해 단단한 돌의 비석을 만들어 당시의 맹약을 기록했는데요. 단건회맹비라고 불리는 이 비석에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침략을 할 경우 그 국가는 하늘의 저주를 받아 반드시 멸망하고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장이 나옵니다. 이후로 당나라를 계승한 나라들은 토번 즉 티벳을 전략적으로 공략하지 않았으나 결국은 티벳을 침공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1950년부터 1951년 중국 공산당은 자유통일을 앞둔 한반도를 침공 한과 동시에 티벳까지 함께 침공을 하여 아예 합병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영국, 인도 등의 관련 국가들은 한국전쟁의 정신이 없었던 터라 티벳을 지원할 수 없어 그대로 티벳 전체가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단건회맹비의 저주가 중국에 임할 것이라는 학자들의 분석은 오늘날까지 많은 중국 역사학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공산당의 티벳 침공과 한반도 침략의 사건을 두고 많은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오래가지 못함을 암시한다고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던 중국의 정부들은 대부분 멸망하거나 국가가 크게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당나라, 수나라, 명나라, 청나라 모두 한반도에 군사를 보낸 이후 멸망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홍콩 지역의 독립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단건회맹비의 저주가 정말 현실로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티벳은 영연방의 회원국가인 인도, 그리고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구르카 용병이 있는 네팔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부탄 한국 등의 나라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즉 영미권을 배후로 지원을 받아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티벳이 독립될 경우 히말라야 산맥의 하천들을 댐으로 막아버리면 중국의 평지로 흘러가는 대부분의 물줄기를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 반대편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서 사실상 중국은 수자원 부족 문제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티벳은 히말라야 고원에 위치한 세계의 지붕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티벳에서 생성되는 물줄기는 여러 지역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중국, 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물줄기들의 상당수는 모두 티벳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메콩강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식생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물 역시 티벳에서 시작되는데요. 실제 중국은 동남아시아 지방으로 흘러가는 하천의 상류에 초대형 댐을 만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자원 확보 권한을 손아귀에 쥐고 정치적 위세를 부리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벳이 영국, 인도, 미국 등의 지원하에 독립되게 될 경우에는 중국 대륙 전체가 수자원 확보의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초대형 도시들이 밀집돼 있는 양쯔강, 장강, 황하강 등의 거대한 물줄기는 모두 티벳 고원에서 발원하여 서해바다와 태평양반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티벳 고원에 대규모 댐을 만들어 물의 방향을 바꿔버리게 될 경우에는 중국 전역이 마치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사막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서해바다는 저염도 현상과 오염물 질로 인해 세계적인 환경 학자들이 주목하는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양쯔강과 황하강에서 내뿜어내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오염물 질뿐만 아니라 지나친 민물이 서해바다로 유입되어 우리나라 서해 양식장들에서 어렵게 길러낸 수산물들이 폐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티벳 고원에서 물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서해 바다의 염도와 오염도가 크게 낮아져서 서해바다는 청정바다가 되어 세계적인 인기 관광지이자 수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 바다인 아라레는 주변 국가에서 하천을 모두 막아서 농사를 짓는 바람에 바다 자체가 수십 년 만에 사라져버렸고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서 한국과 우방관대인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나일 강의 상류를 막아버리는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준공해서 자국의 엄청난 규모의 내륙 호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내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떠오르는 중견국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일강 주마류의 수단이나 이집트의 경우에는 나일강이 말라 버려 사막화의 우려가 생기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일이 중국에서 티벳의 독립과 함께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티벳을 제외한 모든 고원지대는 내몽골의 사막지대이거나 만주 지방의 스텝 사막지대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티벳의 물줄기를 막아 버리면 남은 수자 원확보처는 바로 만주 지방 즉 백두산의 수자원박에는 남지 않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옛 우리 고구려 영토가 자리잡던 요동지방을 비롯한 백두산 산악지대는 만주지방의 사막화를 막아주는 중국에서도 몇 안 되는 깨끗한 숲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보호대상 야상 동물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백두산호랑이가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까지 어렵게 되어 앞으로도 청정한 상수원 환경이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중국에서도 회귀한 산악 지형이 있어 늘 깨끗한 물이 솥, 안화와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즉 깨끗한 물이 많은 한반도와 흡사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압록강과 유하강이 서해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한국이 만주지방 즉 과거 고구려 고토 발해의 고토 를 회복하게 된다면 티벳 독립과 더불어서 13억 중국의 수자원 확보 권을 한국이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실 수 있는 물만 팔아도 막대한 국부펀드를 만들어내어 온 국민 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티벳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과 티벳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라시대의 나당전쟁 시기, 한국전쟁 시기 등 서로 매우 유사한 역사를 지녔으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과연 티벳이 어떠한 모습으로 독립하게 될지 또 우리 옛 고구려 영토가 있었던 수자원이 풍부한 고토 지역은 어떠한 모습으로 독립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국에서 찾고 있어 외신까지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중국 언론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한국으로 넘어간 케냐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떤 일을 벌였기에 이런 차이가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돈보다도 진심을 다해 케냐를 도와준 바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가뭄 피해가 심각해 아이들이 물을 깃는 일이 일상입니다. 비다운 비가 내린 것은 4년 전이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은 40여 년 만에 찾아온 역사상 최장 가뭄으로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물통을 어깨에 이고 날마다 길게는 약 40km를 걷기도 했습니다. 말라버린 물을 찾아 지하 20m까지 파 내려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해당 작업에는 아이들 13명 이상이 동원되는데 다치는 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와 협업해 케냐 곳곳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지하수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완공된 시설에서도 시간당 6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하수를 퍼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 마을 6곳 주민 1,400명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이 생기면 낙타에게 가장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엔 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셨는데 이제는 동시에 마실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떠났던 이들도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이장은 신이 한국을 보내준 것 같다. 우리의 삶을 바꿨다. 미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물을 구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도 다시 교실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에 물 공급 시스템이 연계돼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99곳에 대한 시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태양광 시설과 20개의 핸드펌프 등 71곳에 지하수 관점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15만 명 이상에게 안전한 물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먼 곳에서 물을 가져와야 할 수인성 질병도 많았는데 이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설사병 발병률 또한 기존 25%에서 5%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남쪽에 있는 종합병원도 한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6년 가장 하급 의료기관인 진료소로 문을 열었지만 현지인들에게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종합병원으로까지 격상된 것입니다. 하루 내원 환자는 1,000명에 달하며 한국에선 전문 인력 파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병원을 코이카 병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 기다림이 길어도 한국 병원에 가겠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병원 복도에는 현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걸렸는데 한국 사람이 케냐인을 안아주는 모습과 함께 한국은 케냐를 사랑한다 는 문구가 적혀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곳에 산모 대기소와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개인위생에 가장 밀접한 화장실 개선 문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등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화장실을 직접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경제 형편까지 고려해 자재들은 전부 마을에서 공수한 상황입니다. 가게 형편에 따라 흙부터 콘크리트까지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상배변이 사라진 마을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걸토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후복구를 위해 무상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 ODA 예산은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45개 기관에서 1,90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 37%, 아프리카 19%, 중남미 8%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케냐에 지원한 ODA는 총 2억 2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무상원조 1억 5천만 달러의 유상원조는 6,800만 달러였습니다. 금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현지 만족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입니다. 8월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국 이슈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2017년 개통한 표준궤도 열차 SGR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죠.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이어지는 총연장 578km 건설 과정에서 건설비 총 36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관으로 조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확장을 노리고 접근해 케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SGR은 경제, 사회,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을 정토입니다. 개통 첫 해인 2017년에는 1억 달러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케냐 의회는 SGR을 통한 물류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2배의 비용이 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입금 상환이 시작된 2019년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을 도입해 원성을 샀던 것입니다. 또 철도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 물품을 철도로 운송하도록 강제해 트럭 운전사들의 대규모 실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물사업 종사자 8,1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당초 수도를 거쳐 이웃국가인 우간다까지 연결하려던 선로는 중국 자금이 끊기면서 나이로비 인근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케냐 국민들의 87%는 중국 차관이 과도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케냐에 93억 달러를 대출해 줬는데 거의 대다수의 건설 자재 및 인력이 중국 측에서 조달됐고 케냐에 실질적 이득을 준 것은 극히 드물었던 것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국은 이를 빌미로 케냐의 아프리카 주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 해외 첫 해군기지를 건설한 바 있는데 그때도 14억 달러 투자와 인프라 대출을 해준 후 진행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8월 선거에서 반중을 외친 루토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SGR 건설 계약서를 국민에 공개하고 케냐에서 상점과 노점을 운영해 돈을 벌고 있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전부 내쫓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을 만큼 충분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고 말의 반중 정서를 자극했죠.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저개발국의 교통, 발전, 항만 등 인프라와 광산 개발이 주요 타깃이었죠. 사업 시작 후 올 상반기까지 중국은 총 9,31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파키스탄 773억 달러, 몽골라 363억 달러, 에티오피아 79억 달러, 케냐 74억 등의 순입니다. 그런데 중국 자금으로 벌인 인프라 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잉여 시설만 남긴 채 개발도상국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 아프리카 개토국은 현재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건물 기부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18년 동안 아프리카 40여 개국에 186개의 정부 건물을 건설해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 공사 중 해킹 설비를 몰래 심어 정보를 빼간 것이 드러나 난리가 났죠. 중국이 기부한 아프리카 연합, AU, 청사에 해킹 장비를 심어 수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각종 정보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해킹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도 적발됐죠. AU는 지난해 이를 인지하고 서버를 포함한 건물 내 정보기술 시스템을 모두 교체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신뢰를 잃었고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채는 최근 20년간 5배 늘어난 6,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의 해외 부실대출 비율은 올해 들어 60%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케냐까지 한국을 선택해버려 시진핑이 크게 격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으로는 32년 만의 일이었죠. 이를 본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쏟아 부은 돈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친 후 30년 전에는 케냐가 한국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에 갔고 그들은 관대했다. 곧또 언급했죠. 그리고 그는 수도 나이로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계획까지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점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말입니다. 케냐 전 대통령도 30년 전에는 한국과 케냐가 같은 수준의 발전 단계였는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케냐는 오히려 퇴보했다며 케냐가 뒤처진 이유를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케냐인들이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 대륙에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 약 72조 원을 지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또한 케냐와의 공적개발원조, OTA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억 달러 선을 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협 파트너를 아프리카에서도 발굴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과 케냐,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서로 원활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에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 최우방국이라 불리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과 무역을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 최우방 10개의 국가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쐐기 한 방을 날렸길래 중국이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 한국 은행들의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600여만 원을 동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 보증, 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 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1,000위안, 700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선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동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위니아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12일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10명의 중국인들은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위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1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 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주만국 대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에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1대1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1대1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의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신미로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능 1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러,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의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 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 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와 KRPC, 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 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우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1대1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쐐기에 한 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공동개발 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H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화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